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78세 할아버지가 가족들의 스마트폰에서 자신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지 알게 된 순간,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실화입니다. 이태진 할아버지는 평생을 교육에 바쳐온 분입니다. 40년간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마지막에는 교장까지 지내셨죠. 아내를 5년 전에 여의고 현재는 두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장남 성민이는 48세로 건설회사 과장이고 차남 정훈이는 45세로 치킨집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가족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충격적인 화요일 오후였어요. 할아버지, 스마트폰으로 사진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릴게요. 손자 서준이가 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20세 대학생인 서준이는 할아버지와 유일하게 가까운 사이였어요. 태진은 기뻐하며 서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고맙다, 서준아. 할아버지가 기계치라 늘 답답했는데 서준이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태진에게 건네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화면 위쪽에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가족 톡방이라는 단톡방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아, 잠깐만요. 메시지가 와서 서준이가 메시지를 확인하려는 순간 태진의 눈에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큰며느리 순애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골동품 할아버지가 또 TV 소리 크게 틀어놓으셨네. 정말 답답해 죽겠어. 태진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골동품 할아버지,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가요? 서준이가 극하게 폰을 뺏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태진은 더 많은 메시지들을 보게 되었거든요. 장남 성민이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연금 260만 원으로는 이 집 관리비도 부족한데 계속 우리가 보태야 하는 상황이라 부담스러워. 아버지, 나의 뭔 용돈이 더 필요하신지 모르겠네. 우리도 애 키우느라 힘든데. 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40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제자들에게 존경받던 자신이 정작 가족들에게는 골동품이었다니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태진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자신을 위한 따뜻한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건가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들 출근길을 챙겨주고 손자 서준이를 위해 용돈도 아끼지 않았는데 큰며느리 순애가 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말들이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진심이 담긴 감사가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인사말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 태진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골동품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 한구석에 차가운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을 뿐이었죠. 현재 저는 충북 괴산의 아름다운 한옥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이태진 할아버지입니다. 그 충격적인 발견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서예를 가르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78세의 할아버지가 가족들의 무시를 받던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반전의 시작은 바로 태진이 가족들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골동품이라는 별명을 들은 후 태진의 눈에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의 진짜 모습 말입니다. 골동품이라는 충격적인 별명을 발견한 후 태진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가족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며느리의 작은 변화들을 젊은 사람이니까 하고 넘겼던 것들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태진이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밥상을 차렸는데 큰며느리 순애가 식탁에 앉으며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요즘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TV 소리도 좀 줄여주시고 전등도 아껴서 켜주세요. 순애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아했어요. 자신의 연금 260만 원이 매달 생활비로 들어가는데 전기세를 아껴달라니요. 장남 성민이 출근 준비를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고 해서 가게가 좀 빠듯해요. 아버지도 이해해 주시죠? 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들었어요. 성민이는 건설회사 과장으로 월급이 400만 원은 될 텐데, 순애도 학원을 운영해서 월 500만 원 정도는 벌 텐데, 왜 이렇게 돈이 부족하다고 할까요? 그날 오후, 태진은 우연히 순애가 친구와 전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큰 소리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응, 어제 명품 아울렛에서 샤넬백 하나 샀어. 200만 원이었는데 너무 예뻐서 참을 수가 없더라. 우리 학원 수익도 괜찮고 해서 가끔은 자신에게 투자해야지. 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2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면서 전기세를 아껴달라고 했다니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뒤에 이어졌어요. 시아버지, 연금 나오니까 생활비는 보태주시는데 솔직히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우리가 더 보태야 하는 상황이라 부담이지. 게다가 나이 드신 분이라 전기세, 가스비 많이 나와서 스트레스야. 태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매달 260만 원을 생활비로 내고 있는데도 부족하다고 불평하다니요. 더욱이 순애 혼자서도 500만 원을 벌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저녁 시간, 차남 정훈이와 둘째 며느리 미경이 방문했습니다. 정훈이는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장사가 어려워 보였어요. 미경은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며 가게를 도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미경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태진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 미경아. 너희는 어떻게 지내냐? 저희는 괜찮아요. 장사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때 순애가 냉랭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미경 씨, 요즘 마트 일은 어때요? 계산 일이 많이 힘들죠? 순애의 말투에는 묘한 우월감이 배어 있었어요. 마치 자신은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가이고 미경은 단순 노동자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도 할만해요. 미경이 조용히 대답했지만 태진은 미경의 표정에서 상처받은 기색을 읽을 수 있었어요. 식사 중에 순애는 계속해서 미경을 은근히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경 씨는 요리를 잘 못하시죠? 저는 학원 일로 바빠서 요리할 시간이 없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데 집 살림도 힘드시겠어요. 저는 학원 관리하느라 집 관리까지 신경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미경은 묵묵히 참고 있었지만 정훈이는 점점 위축되는 모습이었어요. 형수 앞에서 아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 불편해 보였지만 형에게 따지지는 못했습니다. 태진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순애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경을 깔보고 있었고 정훈이는 형 앞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일은 며칠 후에 일어났습니다. 태진이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데 순애가 또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시동생네는 좀 격이 다르다고 해야 하나? 시동생 부인이 마트 계산원이잖아. 나는 학원 운영하는 사업가인데 같은 며느리라고 해서 동등하게 대하기가 좀... 태진은 펜을 꽉 쥐었습니다. 미경이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지 아는데 순애는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 주 토요일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미경이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왔는데 순애가 맛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미경 씨, 요리 솜씨가 많이 늘었네요. 예전에는 좀 그랬는데 정훈이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우리 마누라 요리 원래 잘해요. 아, 그래요?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워낙 바쁘셔서 신경 쓸 시간이 없으실 줄 알았는데. 순애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물이 글썽했어요. 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나서서 말하면 가족 간에 더 큰 갈등이 생길 것 같아서 꾹 참았어요. 그날 밤 태진은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골동품 취급을 받는 것도 서러운데 착하고 성실한 미경까지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순애는 자신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집안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성민이도 아내 편만 들고 있었습니다. 반면 정훈이는 소심한 성격 때문에 형 앞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미경은 계속 참고만 있었어요. 태진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자세히 관찰해서 이 가족의 진짜 모습을 파악해야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태진에게는 더욱 결정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78번째
생신날에 벌어질 일이었어요. 그날의 일은 태진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드는 마지막 계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태진의 78번째 생신날이 다가왔습니다. 평생 교육에 몸바쳐 온 분의 생신이니 가족들이 성대하게 준비해 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생신 당일 아침 순애가 시장에서 돌아와 간단한 음식 재료들을 꺼내놓았습니다. 미역국과 잡채, 그리고 작은 케이크 하나가 전부였어요.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서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순애가 형식적으로 말했지만 태진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순애 친정어머니 70세 생신대는 호텔 뷔페를 예약해서 온 가족이 갔었거든요. 그때는 20만 원이 넘는 비용도 아깝지 않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자 가족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성민이가 늦게 도착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 늦었네요. 정은이와 미경도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손자 서준이는 직접 쓴 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할아버지, 생신 축하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요. 서준이만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태진은 그런 손자가 고마웠어요. 식사를 시작하려는데 순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전화였어요. 순애는 전화를 받으며 거실로 나가더니 큰 소리로 통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진은 부엌에서 물을 따르려다가 우연히 순애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응, 시아버지 생신이라 집에 있어. 78세신데 뭐 그렇게 성대하게 할 것도 없잖아. 간단하게 음식만 해놨어. 태진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시아버지가 골동품처럼 자리만 차지하고 계셔서 답답해. 언제까지 모셔야 하는지. 이 나이에 뭔 생신상이 필요해? 태진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골동품이라는 말을 단톡방에서만 쓰는 줄 알았는데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순애는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내 친정어머니 생신대는 호텔에서 했잖아. 그건 우리 엄마니까 당연한 거고 시아버지는 뭐 의무적으로 하는 거지. 연금으로 생활비 보태주시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우리가 더 보태야 하거든. 태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생신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라니요. 연금 260만 원을 매달 내는데도 부족하다고 불평하다뇨. 그리고 요즘 자꾸 외출하시는데 치매 초기 증상인 것 같아. 혹시 요양원도 알아봐야 하나 싶어. 순애가 요양원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들은 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 직접 따지기보다는 일단 참기로 했어요. 거실로 돌아온 순애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 이제 식사 시작할까요? 아버지, 미역국 드세요. 태진은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을 골동품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지금은 다정한 며느리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성민이가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세요. 겉으로는 축하하는 말이었지만 태진에게는 위선적으로만 들렸어요. 진짜 속마음은 언제까지 모셔야 하느냐는 것이니까요. 식사 도중 순애가 또 다른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늘어나신 것 같아요. 어제도 약 드시는 걸 잊으셨고.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언제 깜빡하셨다고? 성민이가 반박했지만 순애는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낮에 집에 없으니까 몰라요. 제가 항상 확인해야 해서 스트레스가. 태진은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였어요. 그렇게 되면 재산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 순간 미경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정하세요.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 없으세요. 순애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미경을 바라봤어요. 미경 씨는 자주 오시지 않아서 잘 모르실 거예요. 매일 보는 사람이 더 정확하게 아는 법이죠. 미경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진은 미경이 자신을 변호해 준 것이 고마웠지만 순애의 교묘한 말로 인해 미경이 위축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생신 케이크를 자르는 시간이 되었을 때 유일하게 서준이만이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태진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20세 손자만이 자신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해주고 있었어요. 생신상이 끝난 후 가족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은이와 미경이 떠날 때 미경이 태진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아버지, 건강 잘 챙기세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태진은 미경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은이도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둘째, 가족만이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태진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순애와 성민이의 대화가 또다시 태진의 귀에 들렸어요. 여보, 아버지 요즘 정말 치매 초기 증상 같지 않아? 오늘도 계속 멍하니 계시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우리 아버지가 치매라니. 그래도 좀 걱정돼. 만약 판단력이 흐려지시면 재산 관리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 태진은 순애의 진짜 의도를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자신을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재산에 대한 권리를 빼앗으려는 계획이었어요. 그 순간 태진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하며 살 수는 없다고요. 골동품 취급을 받으며 가짜 효도를 받기보다는 정말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살겠다고 말이에요. 78번째 생신날의 굴욕은 태진에게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이제 태진은 자신이 정말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가족들에게 보여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바로 자신의 진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할 생각이었습니다. 생신날의 굴욕을 당한 후 태진은 평생 해보지 않았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성민이와 순애가 모두 나가고 서준이가 대학교에 간 뒤 태진은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태진은 오랜 친구 경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경숙은 74세로 은퇴한 간호사였는데 평생 꼼꼼하고 현실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경숙아,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나?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럼, 태진아, 무슨 일인데? 내 재산을 정확히 정리해보고 싶어. 혼자서는 복잡해서 말이야. 경숙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경숙이 태진의 집으로 왔어요. 두 사람은 태진의 방에서 각종 서류들을 펼쳐놓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현재 살고 있는 집부터 살펴봤어요. 2008년에 3억 5천만 원에 구입한 이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6억 원 정도였습니다. 16년 사이에 상당히 오른 거죠. 태진아, 이 집이 완전히 내 명이구나. 그래, 내가 교장으로 재직할 때 대출받아서 샀는데 2015년에 대출을 모두 갚았어. 경숙이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진 단독 소유로 되어 있었거든요. 다음은 예금과 적금이었습니다. 태진은 40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돈을 모았어요. 매달 월급의 일정 부분을 적금으로 넣었고 용돈도 아껴가며 저축했습니다. 여기 적금 통장이 5개, 예금 통장이 3개네. 총 금액이. 경숙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태진아, 이게 2억 원이야? 정말 대단하다. 태진도 놀랐습니다. 조금씩 모은 돈이 이렇게 큰 금액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다음이었습니다. 태진이 2014년 정년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과 연금 일시금이었어요. 40년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마지막에는 교장까지 지낸 태진의 퇴직금은 무려 8억 원이었습니다. 8억 원. 이게 정말이야? 경숙이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과 사학연금, 그리고 퇴직금을 합하니 8억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나왔어요. 태진아, 너 정말 부자였구나. 이런 돈이 있는 줄도 모르고. 마지막으로 아내가 2019년에 세상을 떠날 때 받은 생명보험금이 1억 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합하면 총 17억 원이라는 엄청난 재산이었어요. 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경숙을 바라봤습니다. 17억 원이라고? 정말이지? 응. 집 6억, 적금 2억, 퇴직금 8억, 보험금 1억, 총 17억 원이야. 태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가족들에게 골동품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연금 260만 원 때문에 전기세까지 아껴달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태진아, 왜 갑자기 재산 정리를 하려는 거야? 경숙이 궁금해하자 태진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골동품이라는 별명부터 시작해서 생신날의 굴욕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너무하는 것 아니야? 경숙은 분개했습니다. 40년간 교육에 헌신한 친구가 이런 대우를 받다니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태진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태진은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정말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말이야. 태진은 경숙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충북 괴산의 전통 서예 교육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어요. 그곳에서 전국의 학생들에게 서예를 가르치며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괴산이라고? 왜 하필 그곳을? 예전에 교장으로 있을 때 괴산에 연수를 간 적이 있어. 그때 그 산골 마을의 평화로운 분위기에 반했거든.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순박하고. 태진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괴산에 전통 한옥 스타일의 교육센터를 짓는데 7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나머지 돈으로는 정말 자신을 아껴주는 둘째 가족과 손자 서준이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정은이네 치킨집이 어렵다는데 한정식집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3억 원을 지원할 거야. 그리고 서준이 대학원까지 갈 교육비로 1억 원을 따로 준비하고. 경숙은 태진의 계획에 놀랐지만 동시에 감탄했어요. 정말 잘 생각했다. 태진아. 골동품이 아니라 보물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네. 태진은 며칠간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괴산 지역을 여러 번 답사하고 적당한 부지도 알아봤어요. 산 중턱에 위치한 3,000평 규모의 땅이 있었는데 그곳에 전통 한옥과 현대식 교육시설을 결합한 서예 교육센터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태진은 서예계 유명한 선생님들과도 연락을 취했어요. 서예 교육센터가 완성되면 함께 학생들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태진의 교육 철학과 계획에 감탄하며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태진 선생님, 정말 멋진 계획이에요. 요즘 전통 서예를 제대로 가르치는 곳이 드문데 이런 교육센터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태진은 점점 확신이 섰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요. 경숙도 태진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태진아, 나도 간호사 경력을 살려서 교육센터 학생들 건강관리를 도와줄게.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자. 태진은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친구가 무엇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이제 준비는 거의 끝났습니다. 17억 원이라는 거대한 재산의 진실, 괴산서의 교육센터 계획, 그리고 진짜 가족과 가짜 가족을 구분하는 기준까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태진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가족들 몰래 조용히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진실을 공개하겠다고요. 골동품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17억 원이라는 거대한 재산을 확인한 태진은 이제 본격적인 실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어요. 태진은 매일 아침 동네 경로당에 나들이 간다고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충북 괴산으로 향했어요. 서울에서 괴산까지는 버스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첫 번째 괴산 방문에서 태진은 미리 알아본 부지를 직접 확인했어요. 산 중턱에 위치한 3,000평 규모의 땅이었는데 주변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멀리 산들이 겹겹이 보이고 맑은 계곡물 소리가 들리는 곳이었어요. 이곳이면 정말 좋겠군. 태진은 혼자 중얼거리며 부지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곳에 전통 한옥 스타일의 서예 교육센터를 지으면 전국에서 학생들이 찾아올 것 같았어요. 부동산 중개인과 만나서 계약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땅값은 2억 원이었는데 태진은 흥정 끝에 1억 8천만 원에 계약했어요. 건축비까지 합하면 총 7억 원 정도가 들 예정이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이런 큰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부동산 중개인이 의아했지만 태진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의지와 계획이죠. 두 번째 방문에서는 지역 이장님과 만났습니다. 괴산은 인구가 많지 않은 조용한 농촌 지역이라 새로운 교육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겼어요. 태진 선생님, 정말 좋은 일이십니다. 우리 동네에 그런 교육센터가 있으면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장님은 태진의 계획을 듣고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 서예를 가르치러 온다는 소식에 기대감을 표했어요. 태진은 또한 서예용품점을 방문해서 교육센터에 필요한 물품들을 주문했습니다. 붓, 먹,
화선지는 물론이고 대형 서예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액자들까지 미리 준비했어요. 선생님, 이 정도 규모면 정말 대단한 교육센터가 되겠네요. 서예용품점 사장도 태진의 계획에 감탄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 태진의 가족들은 아버지의 잦은 외출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해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요즘 경로당 활동 열심히 하시네요. 성민이가 말하자 순애가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실 텐데 나가서 친구분들이랑 시간 보내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순애는 속으로 태진이 집에 없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반겼습니다. 골동품 할아버지가 없으니 집이 훨씬 조용하고 편했거든요. 태진이 경로당에 간다고 하고 나간 사이 순애는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어요. 시아버지가 나가 계시니까 이렇게 편하게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아. 평소에는 눈치 보여서 힘들었거든. 순애의 친구들도 공감했습니다. 맞아. 시부모님이 집에 계시면 아무래도 불편하지. 그래도 경로당 활동 열심히 하시는 걸 보면 건강하신 것 같네.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도 순애는 태진이 정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괴산 방문에서 태진은 건축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통 한옥과 현대식 시설을 조화시킨 설계도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6개월이면 완공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서예 교실, 전시관, 숙소까지 모든 시설을 갖춘 교육센터가 될 거예요. 건축업체 대표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태진은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했어요. 네 번째 방문에서는 서예계의 유명한 선생님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태진의 교육 철학과 괴산 서예 교육센터의 비전을 듣고 모든 분들이 참여를 약속했어요. 태진 선생님, 정말 멋진 계획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전통 문화에 관심이 적은데 이런 제대로 된 교육센터가 있으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은퇴 후에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있었는데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태진은 점점 확신이 섰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전통문화 보급이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다섯 번째 방문에서는 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직원들도 미리 섭외했습니다. 지역에서 한문 교사를 하던 분, 서예 전공대학원생들, 그리고 시설 관리를 담당할 분들까지 모든 인력을 확보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태진은 자신의 서예 실력도 다시 점검했습니다. 교장 시절에는 바빠서 제대로 못했던 서예 연습을 매일 2시간씩 했어요. 40년 전 젊은 시절의 실력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괴산 서예 교육센터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태진은 일주일에 3번씩 현장을 방문해서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어요. 선생님, 소문이 벌써 났어요. 서울에서 유명한 교장 선생님이 괴산의 서예 교육센터를 만든다고요. 현장 소장이 말했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작은 기사가 실릴 정도로 화제가 되었어요. 하지만 서울의 가족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태진이 저녁에 돌아오면 오늘 경로당에서 뭐 하셨어요? 라고 형식적으로 물어볼 뿐이었어요. 별거 없어. 친구들이랑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하고. 태진이 대답하면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순애가 태진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요즘 경로당 활동 열심히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실 텐데. 겉으로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 태진은 순애의 진심을 알고 있었어요. 골동품 할아버지가 집에 없어서 편하다는 뜻이었죠. 태진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달에는 교육센터 건물의 골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전통 한옥의 아름다운 곡선과 현대적 기능성이 조화된 멋진 건물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태진은 친구 경숙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태진아, 정말 멋있다. 이런 곳에서 서예를 배우면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경숙도 감탄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건축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교육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짜여졌어요. 전국에서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수준 높은 서예 교육센터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마침내 가족들에게 진실을 공개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고 온 가족이 모이는 그날이야말로 17억 원의 진실과 자신의 새로운 계획을 밝히기에 가장 적절한 때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2024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태진에게는 가족들에게
17억 원의 진실을 공개할 운명적인 날이었어요. 추석 대보름 다음 날, 태진은 온 가족에게 중요한 가족회의가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모두 거실로 모여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태진의 진지한 목소리에 가족들이 하나둘 거실로 모였어요. 성민이와 순애, 정훈이와 미경, 그리고 손자 서준이까지 모두 소파에 앉아 태진을 바라봤습니다. 태진은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두꺼운 봉투 안에는 가족 단톡방을 캡처한 내용들과 각종 재산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중요한 일이세요? 성민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순애도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아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태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태진은 첫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A사 용지에 프린트된 가족 단톡방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애가 당황하며 물었지만 태진은 조용히 계속했습니다. 순애야, 내가 나를 부르는 이름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 서류에는 골동품 할아버지가 또 잔소리, 골동품처럼 자리만 차지하고 계셔서 답답해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순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성민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순애야, 이게 정말이야? 그게 아니라. 순애가 변명하려 했지만 태진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골동품이라. 40년간 교육에 헌신한 내가 여러분에게는 골동품이었군요. 정훈이와 미경은 충격을 받았어요. 형수가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태진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분명히 이태진 단독 소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08년에 구입해서 2015년에 대출을 완전히 상환한 것도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 집은 제가 교장으로 재직할 때 제 돈으로 산 집입니다. 현재 시세로 6억 원 정도 됩니다. 가족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가족 공동 소유라고 생각했는데 태진 혼자 소유였던 거예요. 태진은 계속해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은행, 통장 사본들이었어요. 이것은 제가 40년간 모은 적금과 예금입니다. 총 2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4년 교장직에서 정년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과 연금 일시금입니다. 태진이 퇴직금 관련 서류를 보여주자 가족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8억 원. 정말요? 성민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40년 교직 생활과 교장직의 결실이죠. 마지막으로 태진은 아내의 생명보험 관련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받은 보험금이 1억 원 있습니다. 태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합하면 제가 보유한 재산은 총 17억 원입니다. 집 6억 원, 적금 2억 원, 퇴직금 8억 원, 보험금 1억 원.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17억 원이라는 숫자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몰랐던 그 많은 돈이. 네,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완전히 제 소유죠. 성민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큰 돈이 있으시면서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태진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말했다면 달라졌을까요? 골동품은 골동품일 뿐이죠. 이제 태진은 핵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제가 경로당에 간다고 하며 실제로는 무엇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진은 괴산서의 교육센터 건축 현장 사진들을 꺼냈어요. 아름다운 한옥 스타일의 건물이 완성되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충북 괴산의 전통서의 교육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7억 원을 투자해서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을 만들고 있어요. 가족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경로당에 간다고 하며 실제로는 이런 큰일을 준비하고 있었다니요. 골동품도 제자리를 찾으면 보물이 됩니다. 저는 이제 진짜 저를 존중해주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순애가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제발 용서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하지만 태진은 단호했습니다. 순애야, 이미 늦었어요. 골동품이라고 부른 순간 우리 관계는 끝났습니다. 성민이도 필사적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 돈으로 다시 시작해요.
성민아, 돈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서야 되겠느냐? 그게 진짜 가족이냐? 태진은 이제 마지막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집은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괴산으로 이주해서 서해 교육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정은이와 미경이에게는 한정식집 창업 자금으로 3억 원을 지원하겠어요. 서준이에게는 대학원까지의 교육비로 1억 원을 준비했습니다. 정은이와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아버지, 저희는 그런 큰 돈이 아니어도 미경아, 너희는 정말 나를 아버지로 대해줬어. 이건 당연한 거야. 태진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새로운 주소를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연락도 받지 않을 거예요. 진짜 가족과 가짜 가족을 구분할 때가 왔습니다. 그날 밤은 집안이 완전히 뒤바뀐 하루였습니다. 순애는 계속 울며 빌었지만 성민이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반면 정은이와 미경은 아버지의 결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동안 형수가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손자 서준이가 태진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괴산에 자주 찾아뵐게요. 서해도 배우고 싶어요. 태진은 서준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서준아, 내가 진짜 내 손자구나. 이제 태진은 마지막 준비를 완료하고 괴산으로 떠날 일만 남았습니다. 78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대담한 도전이 곧 현실이 될 것이었어요. 17억 원의 충격적 진실을 공개한 지 일주일 후 태진은 마침내 괴산으로 완전히 이주했습니다. 트럭 한 대 분량의 짐을 싸서 떠나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어요. 순애는 마지막까지 태진의 옷깃을 붙잡고 빌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태진은 단호했어요. 순애야, 관계라는 건 평소에 쌓는 거야.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성민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7억 원이라는 거대한 재산을 놓친 것도 충격이었지만 아버지가 자신들을 완전히 버렸다는 사실이 더 큰 상실감을 줬어요. 반면 정은이와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배웅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미경아, 고마워. 너희는 진짜 내 자식들이야. 손자 서준이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방학 때마다 괴산에 갈게요. 서해 꼭 배우고 싶어요. 태진이 떠난 후 서울의 장남 가족에게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쳤습니다. 우선 살 곳부터 구해야 했어요. 6억 원짜리 집에서 갑자기 쫓겨나게 된 것이었죠. 성민이는 회사 동료들에게 급하게 전세집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3억 원짜리 전세집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여보, 우리 적금이 얼마나 있지? 순애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2억 원 정도 있는데 그걸로 전세 보증금 내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할 거야. 결국 성민이와 순애는 보증금 2억 원짜리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이전에 살던 집의 절반 크기였습니다. 더 큰 충격은 순애의 학원에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사로 인해 학원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는데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이사 비용만 1억 원이 넘어. 어떻게 하지? 순애는 처음으로 돈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태진의 연금 260만 원과 17억 원이라는 든든한 뒷배경이 있다고 생각해서 돈을 펑펑 썼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거든요. 성민이도 회사에서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아버지와의 관계, 거대한 재산 상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생활환경 변화 때문에 업무 실수가 늘어났습니다. 성민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보고서에 오류가 너무 많네요. 부장이 지적하자 성민이는 더욱 위축되었어요. 한편 괴산에서 태진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으로 펼쳐진 산과 계곡의 절경이 가장 먼저 보였어요. 아, 이런 게 진짜 삶이구나. 태진은 혼자 중얼거리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울에서는 매일 순애의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이곳에서는 누구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어요. 괴산 전통서의 교육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서예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대학생들, 중년층, 그리고 태진처럼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찾는 시니어들까지 다양했습니다. 태진 선생님, 정말 멋진 곳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서예를 배울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서울에서 온 학생이 감탄했습니다. 태진은 매일 15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서예를 가르쳤어요. 40년간 쌓은 교육 경험과 전통 서예 실력이 결합되어 훌륭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예는 단순히 글씨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정신을 수양하는 도구예요. 태진의 수업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한 달 만에 대기자가 50명을 넘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도 태진을 인터뷰했어요. 서울에서 교장을 하시다가 괴산에 이런 교육원을 여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원을 찾았어요. 한편 정훈이와 미경은 아버지가 지원해준 3억 원으로 치킨집을 한정식집으로 바꾸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미경아, 정말 꿈만 같아. 아버지 덕분에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어. 고마우시지. 그동안 아버지께 잘해드린 보람이 있네요. 정훈이와 미경의 한정식집은 효심한정식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과 따뜻한 서비스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손자 서준이는 여름방학에 괴산을 찾았어요. 할아버지의 서예 교육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정말 대단해요. TV에서 본 전통 교육원보다 더 멋있어요. 서준아, 할아버지와 함께 서예를 배워보겠니? 네, 꼭 배우고 싶어요. 서준이는 한 달간 할아버지에게서 서예를 배웠어요. 20세의 젊은 감각과 전통 서예가 만나 놀라운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서예 전공하고 싶어요. 태진은 손자의 말에 뿌듯했습니다. 반면 서울의 성민이 가족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순회의 학원도 이전 후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성민이도 업무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성민이가 태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성민아, 나는 이제 내 아버지가 아니야. 관계는 끝났어. 아버지, 제발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평생 줬어. 하지만 너는 아내 편만 들었지. 성민이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하지만 태진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와서 깨달아도 늦었어. 나는 진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 전화를 끊은 후 태진은 창밖의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괴산에서의 삶이 훨씬 의미 있고 행복했거든요. 6개월이 지나자 괴산 전통서예 교육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명소가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서울과 대전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왔고 태진은 지역에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었어요. 친구 경숙도 괴산으로 이주해서 교육원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도와주었습니다. 태진아, 정말 잘했어. 이런 삶이 진짜 보람있는 삶이지. 태진은 78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에서 진정한 성취와 존경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성공을 더욱 크게 발전시켜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교육기관으로 만드는 일이었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가을, 괴산 전통서예 교육원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문화교육기관이 되었어요. 80세가 된 태진의 놀라운 성공 스토리는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KBS에서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찾아왔어요. 태진 선생님, 78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정말요? 제 이야기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네, 시니어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이야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KBS 다큐멘터리 80세의 새로운 시작이 방영되자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태진의 교육원에는 견학 문의가 쇄도했어요. 얼마 후 MBC에서도 취재진이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교육원이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일본과 중국에서 한국 전통 서예를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 늘고 있었어요. 태진의 교육원은 이제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육원의 목표는 단순히 서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전통 정신과 문화를 함께 전수하는 것이죠. 태진의 인터뷰가 방송되자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교육부 장관이 직접 괴산 교육원을 방문했습니다. 태진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훌륭한 전통문화 교육기관을 만드시다니. 교육부 장관은 태진에게 전통문화 보급 공로상을 수여했어요. 시상식에는 전국의 언론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80세 할아버지의 기적 같은 성공, 골동품에서 국보가 된 인생 역전,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손자 서준이는 이제 22세가 되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서예에 깊이 빠진 서준이는 전통문화 전공으로 유명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서준아, 정말 고맙다. 내가 있어서 우리 전통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구나. 서준이는 방학마다 괴산에서 할아버지를 도우며 서예를 배웠어요. 젊은 감각과 전통 기법이 결합된 서준이의 작품들은 전국 대학생 서예 대회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은이와 미경의 효심한 정식도 크게 성공했어요. 아버지가 지원해준 3억 원으로 시작한 한정식집은 이제 지역 최고의 맛집이 되었습니다. 미경아, 우리도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됐네. 모두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께서 저희를 믿고 지원해 주셔서 효심한 정식은 괴산 관광 코스의 필수 맛집이 되었어요. 태진의 서예 교육원을 견학 온 사람들이 정훈이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친구 경숙도 태진과 함께 괴산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76세가 된 경숙은 교육원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태진아, 우리 나이에 이런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 경수가, 내가 없었다면 혼자서는 힘들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는 노년의 동반자가 되었어요. 괴산마을 사람들도 이 두 분을 부부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한편 서울의 성민이와 순애는 여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2년 동안 여러 번 태진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민이가 건강상 문제로 입원하게 되었어요. 스트레스성 위궤양이었습니다. 순애가 절박한 심정으로 태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성민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태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들이 아프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팠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입원비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나지는 않겠어요. 태진은 성민이의 치료비로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는 다한 것이었어요. 성민이는 아버지가 치료비를 보내준 것을 알고 더욱 후회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아버지는 지금도 나를 생각해 주시는데 순애도 이제야 태진의 큰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추석이 되자 성민이와 순애는 괴산까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태진은 만나주지 않았어요. 서준아, 아버지와 순애에게 전해다오. 관계는 평소에 쌓는 거라고. 서준이가 전원을 전하자 성민이는 교육원 입구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태진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았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태진은 정훈이에게 말했어요. 정훈아, 형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구나. 아버지, 형이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병원에 입원하면서 깨달은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태진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관계는 회복할 생각이었어요. 명절 때는 와도 된다고 전해라. 하지만 예전처럼 가까운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2026년 연말 태진의 괴산 전통서의 교육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올해의 우수 전통문화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에는 전국의 교육계 인사들이 참석했어요. 태진 선생님의 교육원은 단순한 서예 교육을 넘어서 한국의 전통 정신을 계승하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부 장관의 치사가 있었고 태진은 대표로 수상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78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진정한 가치는 나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태진의 수상소감은 전국의 시니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진은 괴산의 작은 한옥에서 경숙과 함께 차를 마시며 지난 2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경수가, 내가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 그럼 태진아, 골동품이 제자리를 찾아서 진짜 보물이 됐잖아. 창밖으로는 괴산의 아름다운 겨울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80세가 된 태진은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태진 할아버지의 놀라운 인생 역전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에게 골동품 취급을 받던 78세 할아버지가 17억 원의 힘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예요. 진정한 보물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값진 법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떠날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태진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의지와 용기입니다.